치과의사 송영곤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세 번째 열쇠로 이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암비풀, 그죠? 제가 하도 이름이 길어가지고 만암비풀다, 그죠? 만암 비밀을 만성염중 암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은 의학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유튜브에 그냥 홍보차 그냥 이렇게 막 올리는 것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풀었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풀었던 내용이 이게 오묘합니다, 아주. 예. 그리고 이게 아직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물론 가리구의 이 세 가지 열쇠가 중요한 포션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열쇠는 젖산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젖산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럼 미스테리가 있을 텐데요. 무슨 미스테리가 있었을까요? 미스테리. 무슨 미스테리?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가? 스트레스가 어떻게 how 병을 일으키는가?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죠. 은퇴나 해야지 쉬지,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미스테리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리구 본질적인 미스테리라기보다는 다른 병에 대한 미스테리인데요. 그것이 바로 가리구의 세 번째 열쇠가 되고, 이 세 번째 열쇠가 오늘 이야기하시게 될 젖산은 뭐가 만들겠습니까? 가리구가 만들죠, 그죠? 제가 지금 그 기간 첫 번째, 두 번째 열쇠에서 조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부족하시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나마.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내과, 외과 이러면서 내과, 외과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내과가 무엇이고 외과가 무엇이고까지 설명한 이런 정도는 상당히 이제 대중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리구의 첫 번째 열쇠를 풀고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죠. 의사 선생님들도 어려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제 나름대로는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일단 세 번째 열쇠로 또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가리구가 젖산을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안 믿으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젖산이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근육에서 젖산을 만들죠. 근육에서 젖산을 만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카메라맨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죠. 의학을 배우는 사람이면 기본적인, 그죠? 의학 생리학의 어떤 조금만 넘겨봐도 젖산이 우리가 생겨가지고, 그죠? 피로가 쌓여가지고, 그죠? 우리가 운동하다가 힘들어서 운동 못한다. 왜냐면은 근육에서는 이제 포도당을 분해를 하면 젖산이 생기는데, 이게 다시 이제 젖산이 포도당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죠? 근육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또 자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틀릴 수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제가 배운 건 크레아티닌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ATP 가지고 이제 하는데, 포도당을 가지고 ATP를 만드는데 젖산이 생겨버리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젖산이 이제 가리구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왜냐면은 당연히 가리구가 에너지 포도당을 분해하는 속도를 올리다 보면 피루베이트가 쌓이고, 피루베이트는 많을 때 젖산으로 자동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루베이트도 이제 피루빈산 같은 경우는 젖산이나 피루빈산이나 다 산이어서 산성도가 올라가게 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 몸에서는 안정적인 젖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산성도 그죠? 저 과리구 젖산을 만들었을 때 이 젖산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된다. 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오늘 나오는 우리 논문에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거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보고 갈까요? 그냥 막간으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저번 두 번째 일수에서 설명드렸던 게 교감, 그죠? 교감, 부교감 이렇게 있을 때 교감, 부교감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또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몸에 뻗어있는, 우리 몸 전체를 쭉 뻗어있는 대뇌에서부터 쭉 뻗어있는 그 신경이에요. 네, 이렇게 몸 척추를 통해서 온몸으로 뻗어있는 신경이고 장기와 모든 부분을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우리 몸의 어떤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과립구가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두 번째 열쇠에서 설명드리는 게 과립구인데,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임파구에서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교감신경은 싸움 도주 반응이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싸움 도주라는 행동을 할 때 다 일체화되게끔 움직이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응? 도주할 때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작동하면서 소화는 억제가 되고 근육은 막 움직이게 되고 막 그죠? 생각은 빨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빨리 판단해서 도망가야겠죠. 부교감신경이라는 거는 휴식과 소화입니다, 소화. 그래서 사람 다 이제 싸우고 한 방 때리고 도망가서 적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어야겠죠. 앉아서 쉴 때 그냥 하면서 이제 쉬고 있겠죠. 그때 배도 고픕니다, 그죠? 밥도 먹어야겠죠. 밥 먹었을 때 적이 쳐들어오면은 골치 아프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몸이 축 늘어지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은 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거 미칩니다, 그죠? 배가 뛰다 보니까 배가 아파져요. 그래서 조금 뛰다가 배탈이 나서 설사가 나와버릴 수도 있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진짜 다급한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빨리 이게 설사로서 배출해 버리고 또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에너지, 응? 그동안 저축해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휴식과 소화, 싸움이 끝나고 휴식과 소화가 됐을 때, 응? 이제 이때가 이제 임파구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임파구는 아까 저번에 B셀 한번 설명드렸고 T셀 설명드렸는데 BT, 그죠? 일단 B가 증가되겠죠. B가 먼저 증가됩니다. 소화가 될 때는 배가 축 살 때는 과립구가 줄어들고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서 임파구가 이렇게 쭉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쉬는, 잠도 잠깐 오려고 그러고요. 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가 될 때 이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능동신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령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과립구가 증가되고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문제가 풀어야 될 때, 문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싸우고 있는 거.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랑 싸우고 있는 거고, 이 싸움이 끝나면은 끝나지 않더라도 막 싸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배가 부르면서 그냥 터져요, 몸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설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이제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싸울 때까지 뛰다가 도망가서 편안한 데 가서 먹고 있으면은 축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심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 때 이렇게 했다가 점심시간이네? 그러니까
그냥 점심시간 밥 먹었더니 그냥 배가 불러지면서 그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부교감이 발달, 부교감이 B셀, 림파구가 늘어나고요. 늘어나면서 발육권 줄어들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활력이 줄어들면서 몸의 에너지가 소화 쪽으로 쫙 쏠리는 거죠. B셀이 막 소화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B세포, 그죠? 임파구 중에서 B세포가 소화를 막 도와주면서 몸이 이제 퍼지는 거죠. 멍하게 퍼지게 된다는 거죠. 저번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열쇠에서 그 신경이 지배한다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교감신경이 지배하고 부교감신경이 지배하고 교감신경은 생각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지만 부교감신경은 생각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고 음식이 들어갔을 때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막 몸이 막 퍼지는 거예요. 막 그죠?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을 작동시키는 건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그리고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는 뭐 싸우는 적이 있을 때, 뭐 적을 인지했을 때 아니야. 적을 알아챘을 때 생각이죠. 자기 생각. 적이 없는데도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 완전 공황증이죠. 그죠? 적이 없는데도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친듯이 스트레스 받고 도망가겠죠. 그러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논문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이 논문에서 락테이트가 젖산이죠. 젖산이 뇌의 에너지 소스가 된다. 2011년 논문이에요. 2011년 진짜 대단하죠. 스위스에서 만든 논문인데요. 이거를 뭐 이 사람이 이분들이 처음 한 건 아니고 뭐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다가 요거를 완전히 그 젖산이 뇌와 작동하는 걸 쥐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논문을 적었어요. 정리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거의 근데 지금 최신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3, 4년 전에 뇌 에너지에 젖산이 사용될 수 있다. 논문 소개는 나중에 해드리고요. 이 논문에서 지금 젖산이 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젖산이 뇌의 에너지원. 젖산. 대단한 얘기죠. 네. 대단한 지금 이거는 저도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럼 에너지원 우리 뇌 에너지원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드릴까요? 뇌 에너지원은 원래 포도당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포도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양소의 기본이죠. 기본적인 영양소를 다 분해해가지고 그죠? 소화 다 했을 때 기본 단위가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이 뇌에서 에너지원이 될 정도로 뇌는 있잖아요. 아주 좋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제 책에서도 물론 뇌가 포도당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설명도 되고 있는데요. 젖산도 되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이 논문에서 처음에 보면요. 포럴로부터 오래 전부터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글루코즈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걸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서 소개 자료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 왔고 처음 제기된 게 1982년도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씨앗을 뿌렸고요. 이것이 계속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젖산이 뇌에서 에너지원이 된다는 게 완전히 밝혀진 겁니다. 뭐죠? 이 피로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피로 물질은 근육에 있는 거는 이거는 좀 피로 물질은 맞아요. 근데 가리코가 만드는 젖산이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가리코가 만든 젖산이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이 가리코가 늘어나서 스트레스 받고 그 젖산을 스트레스 작용의 뇌에서 일어나게끔 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러분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스트레스를 살려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힘도 없으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밥 한 하루 정도 밥 굶으면은 뭐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게 먹은 게 있어야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바로 과일구의 젖산이 스트레스를 하는 에너지 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비가 많고 젖산이 많이 생겨 있으면은 스트레스 작용이 일어나기에 좋겠지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염증 암 있는 환자들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 많겠지요. 젖산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작용도 잘 될 수 있고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성염증 암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손에 잡힐 듯하게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근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다른 얘기 좀 머리를 식히끔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하죠. 우리가 지금 강의가 한 15차례 이상 진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다 이렇게 좀 비전문가분들이 지금 일단 많이 또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치과의사나 의학계통의 분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 환자 이렇게 이메일 보내주신 분도 있고 하지만 별로 많이는 없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 제가 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또 제가 증명을 했다고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풀었다는 게 처음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고독하기 마련인데요. 처음 앞에 나가니까 뒤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질문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되고 이게 소감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소감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면은 많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가령 건강에 관심이 많고 대체약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운 내용은 다 이렇게 제껴두고 이렇게 핵심만 이제 추려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핵심만 추려가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대체 의학도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세상에 이 논문이 정말 많거든요. 논문이 바다예요, 바다 완전. 저도 참 이 사실을 알고 이 락테이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지금 락테이트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레볼루션 락테이트 혁명이 일어났어요. 락테이트 젖산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젖산 혁명이 언제 있었냐면 1970년대 말에 있었대요. 70년대 말. 저는 이 혁명이 일어난 거를 저는 언제 알았냐면은 1년 전에 알았죠. 사실 치과 의사로서도 되게 저도 좀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게 논문이 바다예요. 인삼이 효능이 좋더라라는 이런 논문부터 시작해서 인삼의 효능에 대한 실험 논문부터 시작해서 그냥 실험 논문도 많고 이 학문이 세상의 학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어려워요. 되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맥락을 잡는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연구를 3-4년 됐는데 새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 책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병이 치유가 돼서 음식에도 관심을 갖고 연기가 되고 직접적인 동기가 됐지만 또 하나의 또 이제 시간도 좀 남았어요. 시간도 좀 남고 뭘 해야 되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자꾸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미친 듯이 하고 있지만 한 3-4년째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논문을 처음에 책을 쓸 때마다 논문에 바다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게 이거
어디서부터 찾아서 너무 많은 논문이 있고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락테이트 이발루션이 일어난 거 모르는 분 정말 많아요. 저도 1년 전에 알았고 70년대 말에 지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익숙하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왜 이 영어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주도적으로 왜 앞서 나갈 수가 없겠습니까?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한 업적과 그 인내, 참아가면서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진행하고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음식에 대한, 음식을 먹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음식. 응?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응? 음식을 먹는 방법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이 이재만 선생. 응? 이재만 선생. 사람이 네 가지가 다르고, 이게 이제 뭐 사상의학, 이게 나중에 또 이야기 나갈 때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의 문제는 한민족이 풀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재만 선생이 100년 전부터 틀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좋은 거 먹어서 좋은 거 엄청나게 먹어도 되는 민족이기도 하고, 안 좋은 거 정말 안 먹으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피하는, 세계에서 음식에 대한 적극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이게 락테이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70년대 말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논문 그 얘기했군요. 논문 얘기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1년 전에 책을 쓰고 나니까 해답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답을 따라서 논문을 찾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맥락적 논문을 있잖아요. 굉장히 흐름에서 이렇게 정리 논문도 있고, 실험 논문도 있지만 정리 논문도 있고, 세계는 이렇게 논문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게 거대해요. 근데 우리가 가령 뭐 외과 수술하는 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락테이트 혁명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의학에서도. 왜냐면 이쪽 보면 이쪽에 사람들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끼리 계속 꽁닥꽁닥 해가지고, 야, 이거 맞아, 이거 중요한 얘기야, 이거. 왜냐면 락테이트가 사용된다는, 포도당 말고 사용되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가 물고 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이게 언제 논문이냐면, 락테이트 에발루션을 거론해가지고 정리된 게 이 70년대 말을 갖다 해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락테이트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새로 설명하고 있는 게 2004년 논문이에요. 락테이트를 연구한 지 건 10년 만에 뇌에 에너지 원이 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여기에는 뭔가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거죠. 잘 몰라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 제시했지만, 이런 논문들을 읽는 하나의 어떤 빛을 본 거예요. 빛을. 그걸 꿰뚫는 빛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아버 도어로 교수 얘기 드렸지만, 아버 도어로 교수가 많은 도움이 됐어요. 확실히 한중일은 앞으로 의학계의 흐름에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세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지금 면역요법 관심이 많지만 앞으로 면역요법이 굉장해질 거거든요. 면역요법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발견한 게 많아요, 되게. 근데 이 음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면역요법에서 음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다시 우리 몸을 바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몸이 삐뚤어진 몸을 어떻게 군데군데 막을까 하다가 이제 몸 전체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보 노르고스가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랬어요. 이 사람 어떻게 이걸 알았지? 책을 보면서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았지? 거의 뭐 하늘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 이 영감적, 이게 본업은 이렇게 실험적 그죠? 면역 관계에 대한 백혈구하고 막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지만, 본업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계셨지만, 이 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혁명적이에요.
완전히 혁명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있잖아요. 본인도 혁명이었다고 느꼈고 이거는 분명히 갈수록 힘을 얻는다고 느껴가지고 뭐 면역혁명, 몸의 혁명 그런 책을 막 쓰거든요. 내용 읽어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겨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은 또 웃기는 내용도 있고 아직도 웃기는 것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다르더라고요. 두 번, 세 번 보면 볼수록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쉽지만 제가 딱 이걸 책을 봤을 때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모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풀지 못한다. 제가 그 든 생각이 그랬어요. 음식을 모르기 때문에 면역에 중간에 뛰어넘고 올라가야 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면역 요법을 할 때 일관성 있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차이가 나면 그 왜 차이가 나는지를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 아니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의학 이론으로서 현대에는 가치를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의학이 훌륭하지만 경험적이고 우리나라는 한의학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서양에는 이런 직관적 의학의 전통이 없어요. 직관적 의학의 전통이 없어요. 우리 서양에는 그냥 직관적인 거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임상의학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암기 좀 잘하고 이렇게 환자한테 애정이 많이 있는 전형적인 의사상들이 이제 의사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데서 그런 의사 사람들 다 연구로 다 빠져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제 젖산에 뭐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임상의학을 하고 있는 거죠.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를 환자를 보고 계세요. 이 직관적인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연구만 해가지고는 환자를 안 보면요 몰라요. 저도 치과의사하고 한 10년 넘게 봤지만 결코 배워서는 알 수 없는 걸 환자를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직관력 있는 사람들 알게 되거든요. 한의사 우리나라 한의사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희생을 해서라도 제가 희생해서라도 좀 뭔가 환자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단서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성염증과 암이 있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거는 뭐 다 치료가 되고 아부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알았지? 그냥 붕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겠다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난 보고 나서 있잖아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책을 한 3번도 읽은 책도 있는데 읽을 때마다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인드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이 설명하지 못한 말로서 적지 못한 그 사이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신기한 게 제 책도 조금 어렵다고 하시지만 읽기가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공부한 일반적인 학자들한테 이 영감적 지식을 설명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책을 썼지만 아부 교수보다는 좀 더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설명을 했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책도 썼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저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봐요. 가리코의 첫 번째 열쇠에서 제가 그걸 있잖아요. 그죠? NADPH를 가지고 NADPH하고 그죠? PPP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NADPH 이게 더 이상 깊은 생화학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튜브를 찍고 나서는 거죠.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다일까? 푼 걸까? 계속 생각하죠. 계속 풀 걸까? 다일까? 응?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좀 표현을 해주시고 디스커션 하시고 전문가분들은 조금 더 단서가 될 만한 얘기도 해주시고 저 혼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이 유튜브 내몸 학당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일단 개괄적으로 그냥 쉽게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열쇠 되게 중요하죠. 네. 세 번째 열쇠. 세 번째 열쇠가 지금 우리가 알던 스트레스와 병원과의 관계를 뭔가 풀 것 같은 강한 단서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